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 중류에 위치한 도시국가 아비도스를 건설한 일단의 흑인 세력은 독수리로 상징되는 태양의 신 호루스의 화신을 자처하며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차례로 정복한 후 기원전 2600년경 신권과 세속적인 왕권이 통합된 통치 권력을 통해 고대사를 주도하는 문명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나일강을 지배하게 된 상이집트 출신의 아비도스 세력은 새로운 수도 멤피스를 건설하여 신권과 왕권이 통합된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데 또 다른 문명 세력인 메소포타미아가 함무라비 제위 때 바빌론에서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900년이나 앞서 통합된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대단히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농업 생산력과 운송 능력이 뛰어난 나일강을 독점하고 통치기간 내내 주변의 이민족을 쥐잡듯이 좁히고 다니면서 물적, 인적 자원을 갈취했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본 부족 집단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과 고대 리비아인으로 이에 대한 증거는 파라오 통치 기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파라오의 강압적인 단속에 길을 못 피던 가나안 사람들은 중왕국이 몰락한 후 이어진 혼란기에 이집트를 공격하여 힉소스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잡아 파라오에 등극했지만 고대 리비아인은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몰락이란 대변혁기가 시작되면서 반격의 기회를 잡아 파라오에 등극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북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민족 집단 베르베르인의 조상이 확실한 고대 리비아인이 바다민족과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침입하여 약 150년 동안 파라오 권력을 독점하며 고대 이집트 역사상 두 번째 이민족 왕조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절 사제였던 마네토의 전승기록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 신왕국이 몰락한 후 들어선 제22왕조와 제23왕조는 고대 리비아인 왕조였다고 기록하는데 이를 증명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사카라 피라밋 단지에서 하나의 비석이 발견되면서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파센노르 스텔라라고 이름 붙여진 비석에는 부유하나라는 족장의 후예인 쇼셴크가 파라오에 등극하여 제22왕조를 설립하고 그 후손들이 제2를 이어받아 제23왕조까지 통치한 이력과 함께 가문에 대한 족보가 적혀 있는데 비문을 연구한 언어학자들에 의해 베르베르어의 초기 버전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이 고대 리비아인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리비아라는 명칭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나오는 리비에스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의 저서에서 나일강은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아틀라스 산맥에서 발원하여 이집트를 지나 지중해로 흘러가며 그 사이의 땅을 리비아라고 지목하였는데 당시의 세계관을 표현했다는 점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고대 리비아인은 자신들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은 전적으로 이집트 상용문자 기록에 의존하였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서쪽에 위치한 리비아 땅을 트제뉴라고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리브 또는 메쉐시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같은 부족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메쉐시라는 이름은 바다민족으로 등장하는 웨케시, 웨셰시, 세켈리시, 테레시 등과 비슷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리비아 부족인데 이집트 제18왕조 아메노텝 3세 통치 때부터 바다민족과 함께 공통적으로 등장하며 메쉐시가 소를 곡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조공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이집트 내부에서 발생하는데 힉소스를 몰아내고 18왕조를 설립한 투트모스 왕가의 파라오 투탕카멘이 직계 후손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자 테베 권력의 한 축이던 아문신전 사제단이 당시 대장군이던 호렘호부와 동맹을 맺고 새로운 파라오 권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들이 제19왕조와 25왕조를 설립한 람세스 왕가입니다.
아문 신전 사제단은 투탕카멘의 아버지인 아크나톤이 아톤 숭배를 내세워 수도를 아르마나로 옮기고 아문 숭배를 이단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에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투탕카멘이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자 기회는 이때다 하고 반란을 도모한 것이며, 카르나크 신전에 기록된 공식적인 파라오 계보에서 아크나톤을 삭제해버립니다. 19왕조가 설립될 무렵 아나톨리아의 강력한 문명 세력인 히타이트가 이집트의 실효적인 지배를 받고 있던 가나안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위기를 느낀 람세스 왕가는 수도를 나일강 델타에 위치한 피에 람세스로 옮기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며 결국 카데스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집트는 풍족한 농업 생산력을 제외하면 국가를 유지할 만한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로 선박건조에 사용되는 목재나 청동제련술의 필수적인 주석은 대부분 교역을 통해 충당하였는데, 국가경제의 커다란 축이었던 무역로를 지키기 위해 전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당대 최강국인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힘겨루기는 결국 국력만 낭비한 채로 끝나게 되며, 재정을 담당하던 아문신전 사제단의 지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자 피람세스의 파라오 권력은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때마침 에게해와 지중해 동쪽 해안에 바다민족이 침입해와 도시를 공격하고 약탈하기 시작하며 후기 청동기 시대의 몰락이라는 대변혁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회를 잡은 리비아인은 부족장인 메리웨이의 주도 아래 메쉐시 그리고 바다민족과 동맹을 맺은 후 나일강 삼각주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동맹을 주도했던 메리웨이가 전투 중 사망하면서 리비아 바다민족 동맹군은 크게 패하게 되며, 승리한 이집트의 파라오 메르넵타는 전투 기록을 카르나크 신전의 부조와 상형 문자를 통해 자세히 기록합니다. 카르나크 신전에 기록된 전투 기록에 따르면 리비아 바다민족 동맹군은 리브 부족이 주도했으며, 메쉐시, 웨케시, 트레시, 루카, 세르덴, 세켈리시가 동맹으로 참여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바다민족과 메쉐시는 한 통속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승리한 이집트는 6,000명을 죽이고 9,000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기록하였는데, 리비아 연합군이 패배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메디넷 하브 신전에는 람세스 3세가 바다민족과 싸운 자위전투와 델타전투 기록을 남겼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바다민족은 섬에서 동맹을 맺고 음모를 꾸민 후 흩어져 싸움을 시작했는데, 히타이트, 키주아나, 캬르케미시, 아라자와 알리시아에서 전투를 벌여 단숨에 파괴하고 아무르에 상륙했다. 펠레서의 제커, 세켈리시, 데넨, 웨세시로 구성된 바다민족은 아무르에서 진영을 꾸려 보병은 가나안 해안선을 따라 진군하며 이집트를 향해 공격해오자 자이에서 전투를 벌여 승리했으며, 수군은 나일강 델타를 곧바로 침입했기 때문에 해상 전투를 벌여 승리했다고 기록합니다. 람세스 3세는 고대 리비아인과의 전투 기록도 남겼는데, 메쉐시가 바다민족과의 동맹을 주도하여 제2 5년과 11년 두 번에 걸쳐 대규모로 침입을 했지만 이집트가 승리했다고 기록하며, 포로로 잡은 메쉐시와 바다민족을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제하며 수용소에 정착시켰다고 기록합니다. 신전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다민족은 육상의 피지배민족과 동맹을 맺고 해상 공격과 육상 공격을 동시에 감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일강 서쪽에서는 리비아 세력인 메쉐시가 육상 공격을 담당했던 것이며, 에게해와 지중해 동부 연안의 도시들 대부분이 몰락했음을 볼 때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이집트의 국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 말미에 바다민족은 계속해서 가나안 도시들을 약탈하고 침입하여 정착할 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착을 승인했다라고 기록했는데, 이때 이집트는 가나안 무역로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이며, 블리셋과 제커를 비롯해 몇몇 바다민족이 정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기존 도시들이 독립하여 경쟁관계로 변하자 피에람세스의 수도를 둔 람세스 왕가의 파라오 권력은 궁지에 몰렸으며, 이에 대한 타격책으로 리비아 세력인 메세시를 용병으로 끌어들여 나일강 델타 서쪽 도시에 정착을 허용하는 고육책을 쓰게 됩니다. 람세스 왕가는 가나안 무역로를 상실하면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는데, 나일강 상류의 쿠시족이 국경을 침입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되며, 때마침 테베의 아문신전 사제단이 재정 지원을 중단하며 사실상 반란에 직면하게 되자 이시방조의 마지막 파라오 람세스 11세는 왕가의 계곡에 묻히지도 못하고 쓸쓸히 멤피스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상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상황에서 람세스 11세의 후계자로 지명된 스멘데스는 타니스에서 파라오 권력을 승계해 제21왕조를 개창했지만, 나일강 대부분은 테베의 아문신전 사제단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집트에서만 권력을 갖고 있는 지방 정권으로 전락해 명맥만 유지하게 됩니다. 나일강 델타 서쪽에 정착해 용병으로 활약한 메세시의 족장 쇼생크는 이미 여러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타니스 정권을 손쉽게 병합하고 텔바스타에서 파라오 권력을 승계하면서 제22왕조를 개창하게 되는데, 고대 이집트 역사상 두 번째 이민족 왕조가 탄생한 것이며, 이후 나일강을 지배하게 됩니다. 고대 리비아인 왕조인 메세시의 쇼생크 왕가는 공식적인 승계 절차에 따라 파라오 권력을 획득한 정통 왕조로 곧바로 가나안 남부의 몇몇 도시를 복속하고 나일강 하류 그리고 리비아를 통치하며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다진 후 아문신전 사제단이 지배하던 테베를 공격해 항복을 받아내며 나일강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리비아 왕조는 텔바스타에서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제21왕조의 타니스 권력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타니스를 수도로 삼아 공식적인 통치 권력을 행사했으며, 테베를 점령한 후 제23왕조가 출범하였으나 이들도 쇼생크 왕가 가문의 후손들이며, 사망한 뒤에는 수도인 타니스에 묻힌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다민족의 침입 이후 이집트는 꽤나 오랫동안 버티긴 했으나 가나안 무역로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면서 급변하는 문명 세력 간 주도권 싸움을 통제할 만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고대 이집트인의 기반을 둔 파라오 권력은 무너진 채 고대 리비아인, 나일강 상류의 쿠시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세력인 아시리아가 잇따라 지배하면서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중왕국이 몰락한 후 이트타워 파라오 권력을 승계했던 힉소스의 아바리스 왕조가 고대 이집트인이 재집권한 신왕국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흔적이 지워진 것과 비교해볼 때, 또 다른 이민족에 의해 승계된 리비아 왕조가 멀쩡하게 살아남은 이유 또한 고대 이집트인이 몰락했기 때문입니다.